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영토에 들어왔다. 러시아와 폴란드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의 문제, 러시아와 나토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이 나토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이 국방상의 위기, 안보의 위기를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유럽 국가들이 촬영 시간 기준 속보로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폴란드의 전투기가 출격하며 무력화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글쎄요, 저도 속보라서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이렇다 저렇다 확실한 어떤 답변을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폴란드와 러시아는 수백 년 동안 해묵은 감정이 있어서 엄청나게 대립하는 어떤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근대 초에는 또 달랐지만 최소한 19세기와 20세기까지는 폴란드가 러시아에게 항상 당하는, 그리고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에서 폴란드가 러시아를 상당히 혐오하고 때로는 이제 두려워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러시아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심리를 또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그 러시아와 폴란드는 사실은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이 대립관계, 긴장관계였고, 더군다나 폴란드는 나토에 지금 가입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폴란드와 러시아 두 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서유럽의 관계, 나토의 관계가 되면서 더더욱더 긴장이 고조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 속보처럼 러시아의 드론이 폴란드 영토에 들어왔다, 이것은 폴란드로서는 상당히 위기 의식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물론 뭐 대응에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게, 러시아의 그 드론이 국경을 침범했는데 왜 그 대응을 미사일이라든지 대공포화로 이용해서 그 대응하지 않고 전투기가 출격했는가? 이런 좀 약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위기의식을 가진 폴란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한 번 러시아와 폴란드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의 문제, 러시아와 나토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나토 회원국들이 전반적으로 이 국방상의 위기, 안보의 위기를 느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임승차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임승차란 것은 트럼프의 입장에서 이런 거겠죠. 이 유럽 국가들이 당연히 자체 예산을 써서 국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어떤 군사력 원조에 기대서 자신들은 써야 될 국방비를 안 쓰고 미국의 돈을 축내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은 무임승차는 용납할 수 없으니 너희들이 정 나라를 지키고 싶으면 너희들 예산으로 나라를 지켜라 라고 하면서 보통 한 1%나 2%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던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을 5% 수준까지 높이라고 요구해 왔고, 거기에 대응해서 많은 국가들이 뭐 시차를 두고 4%나 5%로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근데 또한 생각을 해보면 유럽 국가들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우리들의 세금을 더 쥐어짜서 국방비를 늘려야 되느냐, 이런 반발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과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폴란드와 입장이 다르겠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맨 서쪽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안보 위기가 없는데 왜 우리가 5%까지 국방비를 늘려서 우리 호주머니가 탈탈 털려야 되느냐, 이런 식의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국방비 증액을 또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것은 일반 서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어떤 그 지도부의 입장과 일반 서민들,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에서 당연히 그 메르츠 총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군비 강화
강화를 하고 있고 국방비를 대폭 증강한다고 있는데 그 여파가 일단 대학사회, 학계에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대학의 국가 보조금이 내지 각종 그 연구비가 그 학계에 그 제공돼 왔었는데 독일이 가뜩이나 경제가 안 좋은데 국방비를 늘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어디를 줄이겠습니까? 복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의 뭐 연구 개발 쪽에 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직접적인 여파가 지금 독일 대학이라든지 연구소들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뭐 실질적인 공포심이든 아니면은 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든 유럽 각국이 국방 예산을 대폭 올려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현 그 집권 세력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그 반대, 왜 우리 그 호주머니를 털어가느냐, 그리고 왜 그 국방비를 늘려서 국민들의 생활을 더 피폐하게 만드느냐는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러시아의 위협을 과장하고 키우고 해서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위험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각인을 해야지 그런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 폴란드가 이 폴란드라는 나라 하나가 아니라 나토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나토 전체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국방비 증액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보면은 그 위협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러시아의 위협을 이렇게 확실히 부각하고 국민들에게 각인하는 것이 현 나토 회원 국가들의 현재 집권 세력 내지는 지도부한테는 도움이 되면 되지 저의 요소는 아닌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이 사건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우 전쟁 국면에 있어서 폴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드리려면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서나라의 그 근대 초의 역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또 다른 쟁점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좀 미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폴란드 정부라든지 이 정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는 이유가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폴란드 집권 세력의 사고 구조 속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게 되면 러시아의 어떤 그 팽창무역이 더 이제 강화되어서 다음에는 분명히 폴란드를 노릴 것이다. 폴란드를 직접 공격하진 않을지라도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편입이 돼서 러시아의 힘이 강해지면은 이것은 폴란드로서는 상당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요. 군사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상당히 많이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왔는데요. 또 한편 더 미묘한 관계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또 하나의 어떤 복잡한 과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943년, 1944년에 이 제2차 세계대전 때죠. 그 당시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당연히 점령을 했고 우크라이나의 거의 대부분은 나치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나치에 부역하는 우크라이나의 강경 민족주의 세력 내지는 오늘날 러시아가 네오나치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의 정치 세력이 있거든요. 이 네오나치 세력의 전신에 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인물로는 스테판 반데라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이 스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당시 파시즘 성향의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이 있었거든요. 이 무장 세력이 1943년, 1944년에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폴란드계 주민들을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1943년, 1944년 요 한 2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폴란드계 우크라이나 주민, 그러니까 폴란드 피를 타고난 우크라이나 국민들 10만 명 내지 15만 명이 이 학살당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폴란드 국민들 속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내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집권 세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의 연원 속에는 우리 폴란드계인들을 집단 학살한 자들과 있다라고 하는 또 의식을 남아 있거든요. 상당히 복잡한 시선으로 우크라이나를 보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공포심으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현재 그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서로 돕고 돕는 관계에 있지만 모든 그 인접 국가가 그렇듯이 한꺼풀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팽팽한 또 민족주의적인 대립 관계가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또 복합적인 관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하고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를 이해해야지만 더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겠죠. 속보로 뜬 러시아의 폴란드 침공 이후 네덜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나라가 빠르게 군사적 행동을 취했습니다. 주변국들의 빠른 대응이 나토와도 연관되어 있을까요? 이 나토 회원국들이 나름대로 다 각자 독립 주권 국가이고 각자의 아젠다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 동맹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예전부터 주목해왔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하는 정치가인데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나토를 이끄는 지도부의 한 핵심 정치인이에요. 이 여성 정치인인데 상당히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강경한 발언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속보로 뜨고 있는 상황이 나토 전체의 움직임이라고 봤을 때 러시아에 상당히 큰 공포심 내지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현 나토 핵심 지도부의 입장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국 러시아라고 하는 한 진영과 서유럽이라고 하는 진영의 긴장 관계가 한 단계 더 증폭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뭐 각자 한 개개 국가, 폴란드라든지 개개 국가의 독자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체 전체의 어떤 그 입장 표명이라든지 대응이라고 보면서 현재 각 국가의 어떤 집권 세력보다는 나토라고 하는 조직의 수뇌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인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나토 수뇌부가 어떤 식의 입장으로 러시아를 대하고 이 나토를 이끌어 나가는가를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러우 전쟁은 더 확장되는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나토와 러시아의 직접적인 충돌로 가는 눈금이 5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전보다 눈금이 하나가 더 올랐다. 이런 식의 표현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이 뭐 눈금이 5개가 있어 5개가 다 차면 진짜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한 1단계나 2단계의 눈금이 차 있었는데 하나 더 올라서 2단계나 3단계가 됐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저는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원론적인 얘기인데 다시 한번 전 세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어떤 그런 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자기 주변의 문제 아니면 국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의 문제만 너무 매몰되기 쉬운데 동북아시아는 당연하고요.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우리 시각을 넓히고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의 앞날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한반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정세 변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해야지 활로가 보이는 그런 곳에 있다고 보입니다.